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진석 교수님,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쓰신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진석 교수님이 중국에 갔을 때 한 도사를 만났는데 철학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그 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철학이 국가 발전의 기초다. 철학이 어떻게 보면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학문이다. 혹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학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철학이 국가 발전의 기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은 우선적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사고를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려준다는 거죠. 철학적 차원에서 사유한다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비유하면 전략적 차원에서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전략과 전술을 구분해 보면 어떤 자그마한 싸움에 관한 것들을 다루는 것이 전술이고 그런 작은 전술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적 차원이 전략적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한층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다는 뜻이다. 인문이란 그러니까 이제 철학, 문학, 사학 이런 것들 이 인문이란 인간이 그리는 무늬 즉 인간의 동선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학문들이 인간의 동선을 파악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인간이 구축한 문명이란 모두 이 인간의 동선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동선을 파악한 후 그 높이에서 행위를 결정하면 전략적이다. 그래서 인간의 동선을 파악하게 해주는 학문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인문학, 혹은 과학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과학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위에 우리가 시선을 가지고 끌고 올라가서 인간이라는 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높이에서 행위를 결정하면은 그것이 이제 전략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인간이 그려내는 무늬, 그 무늬의 변화가 보인다는 거죠. 그 변화가 보이면 그 변화를 관념이나 개념으로 이제 포착하는 것, 그것이 철학자의 지성적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세계의 변화를 감지하여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생산한다. 세상의 다른 흐름을 제공하기도 하고 세상을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기도 한다. 철학은 이처럼 세계를 바꾼다. 아니면 철학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세계를 철학적 시선이 가장 앞서 포착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시기를 철학보다 문학, 시인들이 좀 더 세계를 빨리 이제 포착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세상을 변화시키든 세상의 변화를 높은 차원에서 먼저 인지하든 철학은 적어도 우리에게 세계의 변화 자체를 인지시키고 거기에 반응하도록 하는 힘을 갖게 한다. 이런 이유로 철학자는 항상 혁명가며 문명의 깃발로 존재한다. 그래서 책의 순서에 따라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지는 않고 제가 나름대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힘을 갖는다 등등. 그래서 그 제목 하에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학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매우 고효율의 장치다. 철학과 비슷한 높이의 수학이 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의 예를 들어보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한 형태의 둘이 2라는 숫자 하나에 모인다, 포함된다, 압축된다, 추상화된다.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다양한 특정 경우를 숫자 하나로 지칭하는 일은 매우 경제적이다. 경제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줄 알면 세계를 관리하고 지배하는 능력이 커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귤이 두 개다.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다. 그렇게 숫자를 셀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2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러면은 2 플러스 2는 4다.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숫자 하나에 추상화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해진 숫자로만 계산을 할 수 있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 미지의 기호를 붙여서 우리가 x 플러스 y는 뭐 z 뭐 이런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사이에는 시선의 높이에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이 능력의 차이를 만든다. 따라서 지배력과 관리 능력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지성의 높이에 따라 그 사회의 수준이 결정된다. 수학은 지성을 고도로 발휘해 수나 도형, 대수를 가지고 세계와 관계하지만 철학은 수나 도형 대신 개념과 관념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한다. 우리가 철학적인 높이의 시선을 갖는 것이 현실적인 지배력까지 보장해주는 이유는 세계를 그만큼 더 넓고 높은 데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세계를 관리하고 지배하는 능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철학의 생사는 곧 사유의 독립을 의미한다. 생각의 높이가 시선의 높이를 결정하고 시선의 높이가 활동의 높이를 결정하며 활동의 높이가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생각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삶을 자발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사유의 독립이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철학을 생산했다. 그러면 그 민족이나 국가가 사유를 독립적으로 행한다. 사유를 독립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삶을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중국 등 이런 나라들은 각각 다른 내용의 철학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철학적인 높이의 사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을 소유하거나 효용성을 따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지식 자체의 맥락과 의미를 따지고 그것의 작동과 활동성을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려내는 무늬를 파악하고 그 흐름 속에서 어떠한 개별적인 지식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본성이라든가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이라든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명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인간이 나아가는 방향, 변화 같은 것들을 민감하게 인지를 하고 그런 것들. 또 다른 예로 어떤 컴퓨터가 개발이 됐을 때 그 컴퓨터의 사용보다는 그 컴퓨터로 인해 전개될 새로운 변화의 맥락이나 달라질 사회의 흐름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그 후자가 더 철학적 시선에 가깝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도 보통은 언어의 다양한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언어 현상 자체를 근거로 인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단계로 상승한다면 이것이 철학적인 높이로 시선이 상승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까라는 그런 지엽적인 질문 대신에 본질적으로 아이들은 왜 놀까? 라는 질문. 이것이 철학적인 시선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왜 놀까? 무언가를 극복하는 데서 재미를 느끼는 아이들이 있다. 그렇다면 장난감을 그 극복하는 데서 재미를 느끼게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한다. 이것이 이제 레고라는 장난감의 어떤 해결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학적 시선을 통해서 어떤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그 개별적 사안의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맥락을 통해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분야에서도 인간의 욕망이 직선에서 곡선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관념으로 포착하고 그 포착한 관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면 드디어 곡선 디자인 자동차라는 새로운 장르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고 판단하는 일, 이것이 통찰이고 철학적 시선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아편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을 따라잡아야겠다라고 노력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양모 운동입니다.
양모운동이 30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함대를 만들었지만 청일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죠. 그래서 이 겉에 껍데기, 이 과학기술, 대포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이런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과학기술 문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더 큰 힘, 그 배후에 있는 그 더 큰 힘,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구현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 제도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중국인들은 과학기술을 넘어 서양의 제도를 배우려는 노력에 집중한다. 이것이 변법 자강운동입니다. 근데 이 운동은 백일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의식이 바뀌지 않았는데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통하겠는가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의식을 바꾸는 운동에 나서게 된 거죠. 변법 자강운동의 자자를 통해서 정치나 제도 너머에 있을 더 근원적인 활동을 힘을 찾아 나섰다. 그것을 문화, 윤리, 사상, 철학이라고 보았다. 당시 중국인들이 표현한 윤리, 사상, 그리고 문화라는 표현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바로 철학이다. 당시 그들에게 철학이라는 용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용어들을 사용했다. 정치 제도의 개혁에 실패하자 중국인들은 개혁의 근본적인 지점을 또다시 찾아 나서게 되고 1917년 신문화 운동을 일으킨다. 이제 중국은 바야흐로 정치운동, 사상운동, 문화운동으로 진입한다. 이 문화운동을 촉발시켰던 천두슈가 1921년 마오쩌둥과 상하이에서 비밀리에 공산당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중국은 결국 철학적인 혁명이었다. 중국의 중심 철학이 유교에서 서양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이동한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최초로 평민들끼리 힘을 합쳐 만든 나라다. 초기에 미국인의 삶을 지배하는 상위의 관념, 즉 철학은 주로 독일의 관념론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독립 후 산업이 점점 발전하면서 기존의 관념으로는 새로 형성되는 미국식 사회구조를 지탱할 수 없었다. 철학과 사회경제적 구조가 점점 안 맞아가는 형국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 와중에 터진 것이 남북전쟁이다. 이 남북전쟁을 기화로 새롭게 전개되는 미국식 산업구조와 자본주의를 지배할 새로운 철학으로의 이행이 시도되는데 그 결과 실용주의가 탄생한다. 그러니까 실용주의가 이게 철학의 이게 미국적 어떤 분파, 유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용주의는 추상적이거나 궁극적 관념이 갖는 권위를 반대한다. 단순하게 말한다면 독일 관념론이 보장하는 지배력을 부정한다. 실용주의 철학과 함께 미국은 비로소 미국적 독립을 완성했다. 이렇게 하여 미국은 미국식의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확보했고 이로써 추상적 관념보다는 능률을 중시하는 미국식의 기풍을 형성한다. 그러나 한국은 수입된 철학 이론으로 자신의 세계를 관리하려 덤비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철학 사상을 수입해서 그 철학의 의미가 뭐냐 그 텍스트만 분석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한국적인 그 적용을 하려다가 그 이론이 잘 맞지 않으면 그 이론을 버리고 그런 능동적인 그런 작업이 필요할 텐데 수동적으로 수입해서 옛날에 그 공자왈 이렇게 문자에 집착해서 그 문자만 공부를 하던 그런 식의 공부. 그래서 이 생산하는 나라에 비해서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의 그 현실, 그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념, 개념을 사용해서 해결하려고 한 그 나라의 철학 이론을 그대로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한국적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면 한국적 현실은 그 나라의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 이론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철학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철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살펴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종종 철학책이라던가 기술 철학책들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기술 철학을 살펴보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 책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